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능구와 황장수의 닥터도미 전망 4월 오늘이 23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이 본 게 어제 컷오프 1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됐죠? 약간 의외였어요. 예, 안철수가 들어가고 나경원이 진윤색혜를 뗐는데 탈락한 부분이 어제 유일한 부분이고, 나머지는 제가 지금 발표는 안 났지만 대충 등수는 이렇게 이제 들어서 아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수준의 등수가 나왔는데 4등만 나경원이 친윤을 표방했는데 왜 탈락했을까라는 부분이 국민의힘이나 그 보수 성향을 가진 지지자들 사이에 눈에 지금 상당한 거부감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근데 1, 2, 3위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들었어요? 저는 1등을 김문수 후보가 했고 2등이 이제 한동훈, 3등이 봅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그동안 이 여론조사 나왔던 걸 쭉 모아서 이제 경선 시뮬레이션 한 게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나왔어요. 보면은 4월 12, 13일에 조사한 한글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은 김문수가 압도적으로 30% 1위고 그 다음에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돼 있어요. 딱 그대로 내가 지금 들으면은 저도 나이는 좀 있으니까 딱 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네, 딱 순서대로. 그러면은 요 차이는 어떻게 나?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차이는? 지금 그 차이는 보면, 왜냐하면 첫 조사에서는 이 김문수가 한동훈이 거의 따블이었거든요. 이 조사에서는. 그런데 이게 이후 13, 14가 되면서 리서치 뷰 조사에 따르자면은 김문수 후보가 떨어진 게 아니고 홍준표, 한동훈 후보가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차이가 상당히 좁혀지죠. 좁혀졌다가 그 다음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선택지에 포함되면서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일제히 떨어지죠. 일제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윈지 코리아에서는 조금 상승세다가 16, 18이죠. 16, 18일 조사에 따르면은 역시 추세는 그대로인데 김문수 1위고 한동훈과 홍준표 후보가 거의 오차범위내에 붙어있고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약간 상승하는 이랬다가 18, 19 조사에서는 KSOI입니다. 조사에서는 CBS가 의뢰한 조사인데 여기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가 거의 붙었어요. 예를 들면 21, 21, 21, 20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었는데, 그래서 요때 지금 국힘 경선에 현재 1차 경선까지 가장 큰 변수는 느닷없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등장한 것이 영향을 주고, 이 영향이 직접적으로 나타낸 게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선언해버렸어요. 갖고 왔죠. 그죠? 그리고 유승민 의원도 불출마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유승민, 오세훈 시장을 불출마가 한동훈 후보를 상당히 도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들을 했어요. 그리고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등장하면서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이 지지세가 조금 이렇게 떨어지는 데미지를 좀 입었죠. 데미지를 왜냐하면은 김문수는 징검다리고 한덕수가 본 후보 아니냐 이러면서 나타난 게 의원들이 캠프에 몰려드는 게 오히려 김문수 제일 적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오늘 보면 윤상현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냄새를 잘 맡기로 귀지 아닙니까? 근데 김문수 선대위원장으로 들어가고 오늘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용 옛날에 윤통의 무사 사무라이라던 이용 전 의원이 또 김문수 캠프에 들어갔어요. 비서실장인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 이제 이 한덕수가 아니라 김덕수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후보 이제 남은 4사람 중에
김문수 후보가 가장 열리게 이제 뭐 막판에 자기가 후보가 최종적으로 결정되더라도 한덕수와 뭐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원만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걸 표명하고 있고, 오늘 이하고는 반대로 홍준표는 한덕수는 아예 고려를 안 한다고 말을 하고 이준석이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선이 갈리는데 사실은 저도 홍이 3등을 한 걸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가지고 뭐 이게 남한테 받은 자료를 명확하게 이야기 못하지만은, 그래서 막판에는 김하고 한하고도 한 10%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또 한하고 홍하고도 한 4% 차이가 났다 이렇게 좀 듣고 있어요. 네, 근데 금방 그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야기했던 게 이겁니다. 말하자면 지금 국회의원은 어쨌든 친윤 TK 세력이 중심이 핵심이잖아요. 핵심이죠. 국민의힘에는. 이 사람들이 1차 경선까지는 움직이질 않았어요. 가만히 있었죠. 예. 가만히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4명이 정해지면은 그 다음부터 4강 이후에는 움직일 것이다.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 지금 이야기한 게 움직인 첫 번째가 윤상현 선대위원장 들어오고 예. 이용희 호위무사가 윤석열 호위무사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그 친윤이. 그래서 본래 친윤의 구도가 자기들이 이번 대선을 한판 승부를 가져가려면은 예를 들면 어쨌든 간에 당에서는 김문수, 비프런에서는 한덕수 총리 대행을 갖다가 지난 월요일날 사퇴시키고 경선 합류한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인위적이고 자기적이라서 그건 아마 그 캔슬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일단 김문수로 가자. 가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로 그래서 양강을 만들어 놨잖아요. 2차 경선에서 2차 컷오프를 해서 이게 그 만약에 4명 중에서 이 가장 그 다득표로 1위를 꼽는다면은 나중에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한동훈 후보한테 갈 수도 있으니까 한동훈 후보한테 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4강을 가고 그때 김문수, 한동훈 혹은 김문수, 홍준표가 되더라도 그때는 확실히 김문수로 그 힘을 몰아가지고 그런 다음에 김문수와 한덕수의 이렇게 그 단일화 이걸 통해서 이 위원을 확장하겠다. 뭐 이런 그 이야기고, 그 동안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미 트럼프와의 통상 전쟁, 통상 전쟁에서 개선 장군으로 만들려고 하는 개선. 지금 어쨌든 국민들이 볼 때는 뭐 며칠 전에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뭐가 가장 급선무냐 했더만은 이 통상 관세폭탄이다. 관세폭탄이다 대처하는 게 우선이다고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 해결사는 한덕수다. 이렇게 이제 그 해가지고 그 성과를 가지고서 단일화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거기에서 이준석과 단일화는 아마 고렸을 때는 자기들이 기대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내가 듣기도 이준석은 단일화 하자고 하다가 끝까지 가면서 애를 먹일 수 있고 나중에는 그렇게 던져놓고 안 되면 오히려 데미지가 크니까 이준석은 표를 말려서 그 물을 줄어들게 쫄아가지고 이렇게 정리하자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결론이 나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도 정확하게 그 말씀대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하나 중요한 거는 어제 박선원 의원이 민주당에 그 민주당 내부에 이제 김현종 전 그 청와대 안보실 2차장 했던 그 통상교섭본부장 그 양반이 이제 그 이 통상 안보 TF 타스크 포스의 단장인데 거기 회의에서 박선원 의원이 한 말이 의미심장해요. 지금 자기가 듣기로 총리실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직원 상당수가 미국에 가 있다. 그래서 한덕수가 갑자기 짱하고 나타나서 실무회의에서 이제 뭐 안덕근이하고 최상목이가 가닥 잡아놓은 부분을 한덕수가 이 트럼프하고 마무리하려 한다. 이 부분을 민주당이 굉장히 긴장하니까 김민석 의원이 지금 매일 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위하고 있죠. 그게 또 오늘 뭐 20명인가 뭐 어제는 또 더 가세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보면 그게 가능성이 좀 있는 게 지금 트럼프가
협상을 끝내는 협상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나라, 지금 자기가 폭탄을 하면 지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여러 가지 한국, 일본, 뭐 호주, 영국. 그래서 거기하고는 프레임워크하고 아키텍처, 그러니까 빼대하고 구조만 합의를 하고 합의했다고 발표한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는 서로가 우호적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그리고 한국은 뭐 미국의 LNG를 만약에 많이 사와서 한국이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개선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뭐 농업의 비관세 장벽은 일부 손을 보겠다. 그리고 뭐 미국 조선에 대해서 한국이 투자해서 같이 미국 군함을 만들기로 한다. 또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보는 이번에 안보도 안 갔어요, 국방부에서. 그런데 만약에 한이 미국에 나타나거나 서로 간에 화상 회의를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아마 주한미군 분담금 문제에서 서로가 처음에 특명 트럼프가 그럼 100억 달러가 아니라 그 뭐 어쨌든 꼭 해결해야 될 문제고 서로 조정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를 발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공격은 통상 안보 문제에 대해서 한덕수가 타결 지으면 그건 안 된다.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졸속이다. 차기 정도에 넘겨야 돼. 타결이 아니라 큰 방향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미 간에 파국이 있을 정도는 아니다. 통상이나 안보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협상이 몇 달간에 걸쳐서 진행될 거다. 이렇게 발표할 거라고 난 보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국민들이 미국의 트럼프 그래 보면은 뭘 할 수가 없죠. 뭘 할 수도 없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트럼프하고 그래도 통상 폭탄, 관세 폭탄을 맞는 부분에서는 일단 유예하고 세부적 협상을 통해서 타결하겠다고 합의가 됐구나. 트럼프도 지금 그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게 미국, 일본하고 한국 아니면 이게 처음에 그게 풀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보따리를 상당히 내놓겠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대행의 최근 태도나 자세로 봤으면 사람이 자기가 평생 살아온 틀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통화하고 난 이후에 실무진의 이런 작용을 통해가 그 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아마 볼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했다고 한 이틀 지나면 나올 거라고 좀 봐요. 예. 그래 지금 자연스럽게 이번 조기 대선에서 여권의 기존 구여권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국힘의 보수의 가장 큰 변수는 지금 한덕수다. 예, 그렇다고 봐요.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하느냐, 출마해서 어떤 식의 단일화를 하느냐,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은 우리 ang 소장님 생각하는 한덕수의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트 분석이랄까요? 예. 강점하고 뭐 약점이라든지 예, 또 그렇죠. 무엇이 기회고 위협인지 이거 한번 짚어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강점이라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안정감이 있다. 안정감. 예, 이재명 대표 같이 예측 불허가 아니다. 안정감이 있다. 경륜이 있다. 이게 최대의 강점이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더해서 이제 인센티브가 있다면 지금 때가 맞아들었다.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안보 문제가 지금 아주 발등에 떨어진 현안이고 지금 한국 수출이 4월달 20일간에 14.3%가 줄었어요. 미국하고. 그럼 이런 문제가 결국 계속되면 오늘 IMF가 보니까 석 달 안에 한국이 이 성장률이 반토막 난다. 그래서 이제 한국이 거의 뭐 경제적으로 초토화되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데 미국하고의 관계에서 이런 부분을 유예시키고 실마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강점이에요. 이제 약점을 보면 이 관료 출신의 한계 하면서 이제 반기문 2가 이제 예상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배짱이 없거나 또 정치 자금이나 보호백이 약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보자면 한덕수 대행이 반기문 때는 어떤 조직적인 정당 세력이 예를 들어서 반기문한테 바로 달라붙어서 반기문을 보호하고 방어벽을 쳤던 게 아니라 그냥 개별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반기문 그때 전 사무총장이 한국에 귀국하면서 굉장히 뭐 사소한 문제 실수하는 것조차도 이런 나쁘게 보도되면서 견디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국민의힘의 절반이 넘는 제가 볼 때 한 70%의 의원들 탄핵 찬성한 사람 빼고 남은 사람 중에 70%가 지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 경선이 2부 리그 플레이오프 정도로 지금 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방어벽은 출마 선언한 즉시 이렇게 쳐질 거다.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약점에서 방어 요소라는 부분은 이제 흔히 기득권으로서 55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한국의 고위 공직자들이 있는 이 사산
비리들이 있느냐. 네. 이런 문제인데 이제 보통 비리의 핵심인 자식이었고 본인이 이제 병장이고 미국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했기 때문에 논문 표절이 없을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집이 워낙 처음부터 부인도 부자고 자기 집도 부자니까 좋은데 집을 자기 사바가 단독주택 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을 갖다가 뭐 추가적으로 더 사거나 부동산 투기한 건 없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김현장에 고문을 했다. 또 더 나아가서 외국인한테 자기 집을 아주 그 고급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빌려줬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소소하게 나오죠. 또 부인이 뭐 이 화가 여성 화가로서 상당히 뭐 소리가 좀 높았다. 또 박지원 의원이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무속을 좀 신봉한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한 방에 나가 떨어질 만한 위법성이나 이런 거냐 아니면 뭐 도덕과 양심과 일종의 개인의 취향에 관한 문제냐라는 부분에서 방어가 가능하냐 안 하냐를 본인이 굉장히 고심했다고 내듣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으로 봐서는 자기의 죄가 그게 무슨 짧은 선거 기간 동안에 뭐 범죄다, 잘못이다 이 정도로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해서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사람들이 우려하는 거는 저 사람이 과연 이재명 쪽에 공격이 어마어마할 건데 아마 역대 대선 후보로 나온 사람 중에 가장 공격력이 막강한 이재명 진영에 맞서서 싸울 건가라는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에서 단지 국민의힘의 사람들과 또 한덕수 대행의 공무원 출신만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제가 12월 27일에요. 작년에 그때 반 이재명 개헌연합이 형성되었죠. 민주당에서 이재명이 탄압하고 이재명이 실어서 나온 모든 사람들을 자, 뭐 대표적으로 이낙연 총리 그리고 뭐 새미래당부터 시작해서 또 친문조차도 이번에 뭐 만약에 김경수나 김동연조차도 만약에 탄압을 좀 받는다. 뭐 앞으로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김두관조차도 다 끌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보수 정권이 만들어낸 유니미는 아류가 아니라 이것은 그야말로 이재명 대 한국의 개헌을 해서 지금 권력 독점을 갖다가 해소하자라는 모든 세력이 다 붙어서 한 총리가 임기 단축을 아주 많이 하고 그리고 곧바로 당선 직후부터 개헌에 착수하고 경제 안보 위기만 미국하고 수습하고 물러가겠다. 이런 전제라면 지금 각자가 그 다음에 열리는 장에서 정치적 승부를 겨루고 지금은 일단은 이기고 보자. 이렇게 이재명은 개헌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이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이번 조기 대선의 특징은 이름이 조기 대선인 것처럼 이렇게 대선이 보궐선거로 치르게 되니까 짧잖아요. 이렇게 경선 본선 기간 23일은 똑같지만 어쨌든 경선을 포함해서 대선이 시작된 게 지금 30일 경선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60일 그거잖아요. 인 거고. 그리고 이게 이 개헌과 탄핵 이후에 벌어지는 선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상계엄이 없었으면은 탄핵이 없었으면은 이재명 대표의 어대명을 넘어서 9대명이라 그러잖아요. 90%에 넘는 저런 완전히 후보와 그리고 지금 대선에서도 누가 보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대통령 당선이 가장 유력한 사람은 이재명. 저도 뭐 현 시점에서 확률을 보자면 한 85% 정도 된다 봐요. 그러니까 내란 종식 헌정수로 해서 이재명 후보가 치는 민주당이 중심되어 치는 이 전선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언론에도 영향을 다 미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 대항에서 맞붙으려면 이번 조기 대선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재명이냐 아니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 이재명 거기서 개헌연대, 개헌연대 전선이라는 걸 이제 치는데 이것이 이 전선이 성립이 되냐 안 되냐, 구축이 되냐 안 되냐.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요 핵심의 기존 국민의 후보 찬탄이든 반탄이든 이 사람들로서는 이 전선이 구축되기 어렵다고 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근황대행이나 카드가 들어온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데 금방 이야기한 대로 한덕수 근황대행도 말하자면 개헌과 탄핵의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처음부터 자기가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를 했고, 그리고 개헌에 반대를 했대지만 어쨌든 근황대행으로서 뭐 현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든지 기타 등등이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내란 방조 의혹으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국힘에다가 한덕수 플러스 해가지고 말하자면 민주당에서 반 이재명의 이런저런 분들이 합세하는 이런 그 연합전선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그게 아니고 국힘하고 보수는 뭐 지금 몇 번 깨졌기 때문에 모으려면 모아지겠죠. 근데 그거 갖고는 이길 수 없다라는 건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반 이재명 개헌연합의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저분이 호남 사람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한덕수. 네. 왜냐하면 지금 세 번째 아니에요? 호남이 미는 영남 후보 전술이요.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이까지. 그러면 제가 이제 퍼센테이지를 한번 봤어요. 대략 38%더라고요. PK에서 묻은 게. TK는 한 25%, 20% 초반 이러고. PK가 38%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PK를 상당히 흔들었지요. 네. 그러면 이제 한덕수 대행이 반 이재명의 국민주당 출신 인사들, 그리고 지금 현재 야권 인사들까지 다 넣어서 개헌을 표방하게 되고 본인이 호남이라는 부분까지 보태어진다면 이제 중간에 있는 중도층들이 그건 캐스팅 보트를 던질 겁니다. 그 중도층들이 아직도요, 뭐 그제 뭐 리얼미터는 50점이라 하지만 그건 한덕수가 빠졌고 또 PK의 지지율이 과도하게 가장 포장돼 있다고 봐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중도층들이 이 통상이나 안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선택하느냐, 내란 공범을 그렇게 배제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선택하게 될 때 사실은 내란으로 너무 지금 많은 낙인을 오랫동안 찍으면서 재미를 봐서 이제 실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란이 먹히겠느냐, 안보 경제 위기를 이렇게 일단 끌 수 있는 사람이냐,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도 아니고 밖에서 지금 무소속으로 사실상 휴대되어서 출마한 행태가 될 거고, 저는 국민의힘으로 출마하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이 무소속을 갖다가 끌어들이는데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수에서 지금 1위로 하는 이 이유들을 보자면은 보수 진영 내 일단 기존 후보 지지율을 다 흡수하고 있습니다. 예.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선, 유승민, 안철수까지 이게 그 일정 정도 지지율을 다 흡수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이재명의 대항론으로서 현재의 기존 보수 후보들로서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대항마가 필요했던 거고, 그게 아까 말한 대로 경험과 행정 경험과 안정감을 주고 지금 현재 지금 경제 통상 전쟁에서 그 전문가로서의 그 한덕수가 그런 이 새로운 대항마로 부상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 반면에 인해 가지고 중도 확장성은 좀 제한적이다. 예. 이 사람이 노무현 정부의 총리도 했지만 중도 확장성은 좀 제한적이라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현재 양 소장이 이야기하는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떠나온 사람들도 결집이 필요하다 하는 이유가 지금 이게 있는 거죠. 그렇죠. 아주 절대적이죠. 제가 봤을 때는 보수가 단독으로 이번에 집권할 수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영원함이고, 또 현재 이재명이라는 이런 과격 세력을 배제한 온건한 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을 형성해야 된다. 그것이 뭐 한덕수가, 그렇다고 한덕수 대행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넘어서서 좌파 정권에도 총리하고 우파 정권에도 총리했으면 꼭 뭐 우파 정권 사람이라도 할 수 없는 실용적 인물이라고 봐요. 그러면 이것은 좌우파 연정이다라는 그런 성격을 분명히 띄어야 된다. 또 지역 갈등 해소라는 부분을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이렇게 끝없이 영남은 국민의힘에 서고 호남은 민주당에 서서 몰표를 던져주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지역 갈등이 극복이 안 되고, 안 되면 나라 민주주의가 끝난다고 봐요. 그래서 이번을 통해 가지고 지역 갈등을 해결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이는 것, 호남을 대표하는 정치인들과 또 한덕수 국민의힘까지도 그걸 동의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조선일보 칼럼을 좀 주목해서 봤는데 몇 가지 칼럼이 좀 돋보였어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보수가 정권 교체를 하려면은 경선의 역동성과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경선이 필요하고, 아름다운 경선은 뭐냐면은 패자들이 승자를 갖다 승복하고 다 밀어주는 거. 그 다음에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이제 내걸었어요. 예, 걸면서
이 또 다른 칼럼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에 만약 이기면은 50만 표 이기거나 50만 표 이긴다는 것은 만약 겨우 이긴다는 이야기죠. 예. 지난번에 0.73% 이겼을 때 24만 표입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이겼을 때가 53만 표요. 이게 그러니까 겨우 이기거나 아니면은 500만 표 이상 참패하거나 500만 정동영 그 후보가 이명박 후보한테 찍던 게 531만 표였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 당시 투표율이 63%였다고. 가장 최저 투표율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보수가 바라는 게 그 노무현과 정몽준의 단일화를 상당히 바라고 있어요. 노무현이가 그 당시에 잘 알겠지만 한 자릿수가 떨어졌잖아요. 이 DJ 거기서 DJ가 서리온 게이트다 뭐다 정권 교체가 어려우니까 완전 국민 경선을 통해서 2%에 불과했던 사람이 후보가 됐잖아요. 그리고 월드컵 신화를 가지고 정몽준 후보가 급부상하니까 이 후보 단일을 통해서 2년간 대통령을 평가받았던 이해창 그 후보를 이제 제꼈던 거죠. 그때 보면 이제 이 당시 지지율이요. 노무현 후보는 1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정몽준은 20%대 중반, 후반까지 갔다가 중반은 내려갔고, 그리고 이해창 후보는 30%대 중후반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어떻게 보면 뭐 국민의힘 후보와 또 이제 정몽준을 이제 이 한덕수 후보라고 보면 그런 양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바람대로 되려면은 제가 볼 때는 자 국민 경선에서 어렵다는 사람이 일단 후보가 되는 게 1차적입니다. 지금 국힘에서.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구냐? 제가 볼 때 한동훈으로 봐요. 한동훈 절대 안 준다는 한동훈이 후보가 되면 노무현에 대한 효과가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까 말한 뭐 미국 가든 이건 화상회의를 하든 어쨌든 트럼프와의 관세 정장에서 성과를 확실하게 내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런 필요 조건들이 다 있어야 돼요, 양쪽. 그렇겠죠. 부모 확 돼버리잖아요, 이게. 그 속에서 예를 들면 현재 뭐 50%다고 이야기를 될 정도의 이재명 후보랑 에서 이게 단일화해서 그 효과로 넘어서야 되는데 이 조건들을 충족하기가 그게 쉽지가 않은데 거기서 첫 번째로 보면 한동훈은 되면 단일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안 하느냐? 그냥 져버려가지고 국힘의 이번에 친윤들이 다 제거되면 자기가 새 당에 이제 대선 후보 떨어졌지만 새 당의 어떤 자기가 리더라고 생각을 하고 2등을 하려고 할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 안 그러면 한덕수 후보가 안 나오는 수도 있겠죠. 만약에 단일화가 안 되면. 그런 방식으로 갖고 가서 나이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을 바라볼 거다. 이래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단지 뭐 배신자 프레임이 아니라 단일화의 걸림돌이 한동훈이가 어려울 거다. 그렇게 보고 홍준표는 지독실이 애를 밀릴 거다. 이제 저 사람이 이준석이를 끌어놓고 한덕수는 안 한다. 벌써 그렇게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나마 좀 이 서로 간에 세를 따져서 뭐 내가 새가 뒤지면 해줄게.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김문수라고 지금 그 진영에 한덕수 단일화를 주장하던 박수영이나부터 오늘 뭐 윤상인이까지 거기 다 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김문수의 이제 이미지가 뭐 좀 깨끗하다 이런 거는 청빈하다 이런 거는 있지만 또 꼴통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동훈이가 돼서 순순히 단일화해서 가는 게 낫겠지만은 지금 한동훈이가 제가 볼 때는 단일화를 안 할 거라고 또 한동훈이가 1등을 안 될 겁니다. 저 당이 마지막에 2명 뽑아가 정할 때는 그건 이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김문수하고 부분인데 그럴 때 이제 뭐를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면 등록 한 3일이나 이틀 전을 기점으로 하고 바로 그냥 되자마자 그 다음에 또 뭐 여론조사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 열흘 이상 뛰면서 한 보름 정도 되나요? 그래서 등록 한 하루나 이틀 전에 서로 간에 세를 보고 그냥 밀어주든지 안 그러면 뭐 공동정부를 구성하고 연정에 참가한다고 선언하든지. 후보 선정되고 나서 한덕수 노가 열흘간 서로 가고 바로 단일하지 말고. 바로 단일하다가는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올 수 있고 또 그것이요 이게 단일화의 효과도 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총리도 또 자기 계산이 있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는 세력들이 이렇게 가다가 그 중에서 이제 돋보이는 세력 한 명한테 서로가 마지막에 연정을 하고 개헌을 하고 임기 단축을 한다는 전제하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정리가 돼야지 바로 하면서 그걸 갖다가 뭐 서로 간에 여론조사하자 이렇게 가면 그거는 또 지금 반 이재명 개헌연합에 지금 구 야권 세력들 이낙연 총리나 이런 세력들이 또 같이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쭉 이렇게 한 열흘 이상을 가면서 서로 간에 계속 물밑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새 흐름을 갖다가 보고 거기서 한덕수가 이제 압도적 우위에 있다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방법이 전 제일 낫다 이래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역대 대선에서 후보 단일화 움직임은 늘 있어 왔어요. 우리 잘 아는 최초의 직선제 대통령 87년 대선부터 해서 YSDJ 단일화 협상과 무산 그리고 노태우의 그 당선 그것도 시작해가지고 뭐 김종필 DJ 또 단일화도 계속 그렇죠. 이 TJP 연대 그 단일화 지난번도 안철수 뭐 윤석열 단일화 그리고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 위해서 뭐 0.73% 이긴 거죠 이게. 예, 그리고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정동영 문국현 단일화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죠. 해봤자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일화가 의미가 있다 할 때는 시도는 뭐 저는 여러 군데에서 일어날 수 있고 금방 말한 대로 이 반 이재명 이게 이재명을 반대하는 대항하는 세력이 이 여러 후보들이 나오면서 그것이 원사 경선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정책 협정과 뭐 연립정부와 추대 뭐 이런 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대한 합의 있다고 봅니다. 있다 보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한 뭔가 국민 경선이 국민의 힘이 경선에 역동적이려면 현재 딱 둘둘 돼 있어요. 사각에서 예를 들면 이 찬탄 세력 2명 한동훈 안철수 그 다음에 그 반탄 세력 2명 김문수 홍준표 이 세력들이 붙으면서 저는 점점 국힘 내에 찬탄 세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점점 이제 탄핵이 시간이 지나가고 이제 조기 대선이 그건 분위기는 분명히 있어요. 가까워지면서 처음에는 거의 7대3이었거든요. 뭐 8대2까지도 갔어요. 7대3에서 지금 제 느낌으로는 지금 그 조사 나온 건 없어요. 없는데 전체적으로 봤으면은 한 6대4 정도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이게서 이 흐름을 갖다가 뒤엎는 것이 바로 한동훈 후보가 양강구도 일단 들어가는 거. 1차적인 게. 그래서 보통 김문수 한동훈을 많이 예측했었어요. 이게 나경원 의원이 그 4강에 들어간다면은 3대1이 되니까 한쪽 다 이 3명에서 1명. 그래서 김문수 대 한동훈을 예측했는데 지금 홍준표 의원이 올라가는 추세에서 김문수 홍 시장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저는 양강을 갖다가 예측하는 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김문수 한동훈이 될지 이게 홍준표 한동훈이 될지 김문수 홍준표가 될지. 그런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대로 4강에 정해지기 위해서 이제 친윤이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래서 김문수는 상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양강에 똑같은 생각. 상수고 그다음에 홍준표냐 한동훈이냐 그게 변수죠. 부분에서 지금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승부수를 지금 던지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 그 한덕수와 단일화로서 우리가 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김문수로 가라. 이미 이제 자기가 한덕수하고의 단일화에서는 김문수보다 뒤져 있고 그 부분에서는 그 주도하는 세력하고도 다 붙어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선택한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실한 선택을 한 거고 그래서 거기서 그 세력이 아까 제가 말한 찬탄 세력 지금은 이제 이전하고 다른 게 100% 그 국민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을 방지했다 하더라도 당원 50% 국민 50%하고 또 다른 거거든요. 또 다르죠. 이게 그래서 이건 당원의 영향력이 더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문수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쨌든 한동훈은 본인이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던 당대표 될 때 63% 지지율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63%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양강구도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게 지금은 우리가 1차 할 때 4위에 나경원이냐 그 안철수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였듯이 이번에는 양강에서
홍준표냐 한동훈이냐. 예, 그게 중요하죠. 여기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우리 항소님하고 조금 다른 의견은 한동훈 그 후보가 그 양강 가서 만약에 국민의당의 후보가 된다면은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거는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국민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그 사과 속에서 다시 자기들이 이 국민들한테 어떤 이 정권에 대한 이 요청을 한다면은 그게 우선이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저는 이번 아마 그 2차 경선의 TV 토론에서 쟁점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동훈이나 안철수 후보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아마 국민들한테 사과와 새로운 출발을 이야기할 거고, 이쪽에서는 그럴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식으로 하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그렇겠죠. 그런데 오늘 또 제가 TK 의원 한 명하고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문제가 이게 하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 그럼 분명히 떨어지고. 누구 때문에? 본인 때문에. 맞아. 본인이 8대0 그 탄핵 발명됐을 때 나와서 던진 메시지. 그리고 이번에 내란 재판하면서 던진 메시지. 그리고 변호사 둘 데리고 뭐 창당하겠다고 하는 거. 창당한다고 했던 이야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국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이건 좀 억지로 전부 다 만들려고 했어요. 억지로 생각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부분들이 깨져 나가면서 현재 그와 함께 이 반탄 세력들이 약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제 그 부분에서 사실은 이 탄핵을 반대한 국민도 이재명이 싫어서 억지로 윤회 계엄의 필요성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인정하면서 완 거지요. 그렇다고 윤희 행동이 잘했다거나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지난 3월 8일 날 석방되어 와가지고는 쥐가 진짜 올바랐다면 끝까지 목소리를 내든가 해야 되는데 그때 딱 들어앉아 있었어요. 변호인들도 엎드려 있고 당도 조기 결정 내라고. 그러면서 윤은 지금 그 영향력이 사라졌지만은 솔직히 지금 국민의힘이라거나 현재 보수의 심리 상태로는요, 탄핵에 대해서 사과를 갖다가 한다라고 한동훈이 이야기하면 그거는 저 범보수 진영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하고 실제 그렇게 주장했을 때 한동훈이한테 도움이 될 건가? 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의 한동훈이는 예를 들어서 윤보다는 그래도 젊고 윤보다는 이렇게 패기에 있고 미래지향적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당대표 때 표가 쏠렸지만은 지금의 한동훈이는 지난번에 유승민에 대한 배신자 프레임이요. 유승민이 지금도 극복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은하드 유승민처럼 돼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지금 저 정도 득표로 2등했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 부분이고, 그래서 한동훈이가 가지고 있는 좀 뭐라고 할까요? 탄핵 찬성에 대한 또 이런 탄핵에 대한 사과 문제나 이런 부분은 한동훈한테 기대할 게 아니라 그냥 김문수가 되면 윤하고 한하고 김문수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낙연 총리나 이런 이재명인 민주당 출신 인사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조율해서 보완해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한동훈이나 이준석이가 자신은 생각하겠죠. 지금 이 판에 이준석이는 끝까지 가가 한 10% 깨먹으면 떨어질 거고, 떨어지면 제가 국민의힘에 접수하러 가야 되겠다. 요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중들한테 일정하게 지지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상으로 큰 꿈을 꾸는 건 저 두 사람은 물 건너 갔다고 봅니다. 적어도 보수 바닥에서는요. 그렇게 본다 하면 어차피 한대행이 이번에 이렇게 범보수 넘어서 반 이재명 개헌연합을 만들어 승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저는 해체되겠지요. 해체되면서 탄핵이나 계엄에 대한 문제는 정리되는 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돼. 나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은 해체돼야 된다는 그 입장은 저하고 상당히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인데 한동훈, 이준석의 그 속에서의 역할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물론 한동훈 대표의 태생적인 한계가 있죠.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다 자리가 만들어진 거고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하다가 지금 맞부딪힌 거잖아요. 예, 그랬을 때 검사 출신의 한계라든지 또 윤석열 대통령의 뭐 예를 들면 아바타로서 역할했던 기간이 있으니까 뭐 그에 대한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지만 그 이후에 한동훈 그 후보 같은 경우가 뭔가 보수의 혁신, 새로운 보수에 대해서 주창하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의 깃발은 뭐냐? 보수의 새로운 깃발은 뭐냐? 정책 중에서 보수의 미래를 상징하는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를 외노다가 짠뜩 수입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그건 전적으로 자기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동훈이 정책 중에서 지금 기존의 보수의 숙골들의 문제점 이런 부분을 극복하는 안이 있느냐고 보면 어떻게 보면 한동훈이는 강남의 안정적인 상류층에 기반한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그런 패션 우파에 불과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그건 자기가 그걸 못 만드는 거예요. 자기 정치 세력을.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지금 여기에서 뭐 없는 정책을 만들어서 될 것도 아니고 이제 제가 중요한 것은 단일화와 반이재명 개헌연합에 대한 자기 입장을 뚜렷이 밝히는 게 제가 볼 땐 더 효과적일 거라고. 그런데 그걸 안 밝히고 탄핵에 대한 사과를 이야기하면 저는 그 뭐 희망사항을 넘어서서 아마 김문수를 이기지 못할 거다. 부산 경남에 있는 영남 의원들이 대부분인데 그 사람들이 한동훈을 선택을 안 하겠죠. 왜? 한동훈을 선택했다가는 자기들 다음 총선에서도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 선택에서 한동훈이 그 보수의 미래가 있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 현재 PK 의원들을 뛰어넘어야만 보수의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맞는데 어쨌든 이번에 경선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2명 중에 1명을 뽑을 때는 그 사람들 영향이 작용할 수밖에. 그래서 지금은 그 2강으로 가는 것도 만만찮다. 한동훈은. 그리고 2강으로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이 당선되는 거는 후보가 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이변 중에 이변이다. 뭐 그 정도 되면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노무현이가 완전 국민경선에서 2%가 후보된 거에 비견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노무현은 이 새정치의 깃발을 분명히 내걸었고 뭐 나름 설명했죠. 근데 지금 이제 그 한동훈 후보는 보수의 새 깃발의 그 내용이 컨텐츠가 명확치 않다 이런 지적인데 그거는 뭐 아쉬울 수밖에 없고 한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뭔가 새로운 변화의 어떤 상징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대선 출마 이후에는 오히려 보수 목소리를 많이 내더라고요. 이게. 자기가 깔아먹을게 이쪽에서 깔아먹지. 이재명 개딸들한테 지한테 올 표는 없다. 진보에서 올 표는 없다. 중도하고 이쪽이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대구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많이 가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어쨌든 뭐 저는 항상 이준석 후보는 신선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 후보의 그 최소한의 그런 매기 역할이 보수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추동하는 데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건 맞는데 얼마 전에 크레시안이 굉장히 적합한 이준석에 대한 해석을 했어요. 이준석의 정치가 남성 여성 간을 혐오시키는 젠더 갈등,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노인, 지금 공약에도 보면요 무임승차 없애자고 일부러 냈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의 혐오와 갈등에 기반하는 정치는 그게 바로 파시즘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저 친구가요 진짜 만약에 아까 말한 김 대표님의 그런 견해가 신선한 뭔가를 갖다 새로운 창조적 파괴라는 부분이라면 원가 주택을 주장하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공공적 채용을 국가가 나서서 이제 대규모 예산으로 고용할 수밖에 없다. 실업자들이 너무 많다든지 뭐 사교육에 대해서 일정하게 손을 보겠다든지 이런 혁명적인 정책을 해서 기존의 보수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깨부리는 게 이준석의 창조적 파괴인데 저자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갈등에 기반해서 거기에서 일종의 구석구석에 있는 표들을 갖다가 먹어보겠다. 그게 그냥 제일 문제라고 보고 프레시안이 파시스트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정치하는 모습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프레시안 그게 동의하지 않는데요. 뭐 제가 전에 인터뷰에서도 노인 아까 버스 뭐 이런 부분들 나름대로 그 지하철 타는 이 노인뿐만 아니라 전국의 어떤 노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그것을 쿠폰으로 뭐 하는 것이 더 뭐 효능감이 더 높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어쨌든 뭐 그 지금 우리가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 한동훈, 그 이준석은 보수의 변화와 미래를 상징할 수 있다. 한계는 명확하게 둘 다 있다. 하지만 그런 변화에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을 보수가 함께 가느냐 안 가느냐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진보적으로 기존의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이나 이준석의 보수가요. 이 반이재명 개헌연합으로 소멸되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가 만들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사람들도 제가 봤을 때 한동훈도 구시대고 이준석도 저는 구시대라고 봐요. 요즘 보면 김종인 후양반이 그 이준석을 밀 것 같으면 한동훈한테 가 있어요. 그러면 김종인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사람은 개혁적 인물이냐, 뭐 경제 정의를 주장하는 개혁적 인물이냐, 아니면 정말 로얄 정치꾼이냐 이런 부분에서 판단이 잘 안 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보수가요 이번에 만약에 운이 좋아서 그야말로 반이재명 개헌연합이 주장되면 다당제로 가버려가지고 보수도 다양한 색깔로 나눠지고 저는 이 좌파 진영도 다양한 색깔로 나눠져야 이게 서로가 사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이 적대적 공생을 하면서 지역 득표를 하고 수도권에서 이게 다퉈서 몰표가 가고 이렇게 하다가는 제가 볼 때 한국 정치가 발전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류의 보수는 거의 해체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100% 결론은 뭐 저하고 황 소장이 보통 일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다당제로 가야 된다. 네. 그 다당제로 가기 위해서 국힘은 저는 어느 당보다도 선거제 개혁을 목숨 걸고 해야 된다. 네. 다당제를 하려면 지금 소선거구제는 안 되거든요. 네. 중대 선거구제로 가야 돼요. 그 선거제 개혁을 해야 되고 그것만이 이 진영 대결과 어떤 그 지역 대결 양자 카르텔 이 정치를 갖다가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자. 국힘은 그 1차 경선을 통해서 찬탄, 반탄 둘둘 그 4명으로 그 압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양강으로 압축하고 50%가 너무 확정되죠. 그 다음에 50% 못 넘을 때는 양강으로 해서 후보가 선출됩니다. 근데 이 후보 선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지금 단일화가 예고되어 있고 그 예고의 어떤 그 대안으로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마 이번 주에 그 미국 그 간세 협상 그 결과와 맞물려 가지고 뭐 다음 주에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와 동시에 여러 이 언론 보도나 이런 데서 구민주당의 어떤 이 인물들이 합칠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총리의 이런 이야기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기대선은 이 계엄과 내란을 갖다가 종식시키려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뭐 9대 명이니까 거의 후보는 거의 확정적인데 이재명 후보와 그리고 이 반 이재명 포비아를 갖다가 공격하면서 이 개헌연대를 노리는 다양한 세력의 합집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이 합집합이 성공할까, 성사될까. 저는 이 성사 가능성도 반반이라고 봐요. 이게. 네, 그렇죠. 뭐 성사 가능성이 쉽지 않은 수학적으로는 계산할 때 간단할지 몰라도 실제 정치에서 이게 관철되려면 몇 단계의 과정들이 통과돼야 되는 부분은 있죠.